경기 침체,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양극화 똘똘한 한 채 얼죽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2025년도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경기 침체, 공급 절벽, 금리 인하, 전세가 상승, 정권 이슈, 건설사 위기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죠. 어쨌거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성상 그거랑 별개로 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거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부동산 심리가 죽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수요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원화 가치가 뭐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달러가 지금 얼마죠? 1,470원? 그 정도 할 거예요.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있고 물가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고 수출이 지금까지 작년에 수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는 좀 둔화가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좀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이분이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보호무역주의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큰 어떤 수출 시장이고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데 관세 같은 것들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 나라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핵심 국가가 밀고 있는 이런 산업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탄핵 국면으로 되면서 내수가 굉장히 이제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경제가 엄청 위기다, 뭐 안 좋다, 최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나라 2025년 경제 성장률을 예상해보면 옛날에는 뭐 3%대도 있었고 뭐 4%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2%도 간지덕집니다. 고요. 2%, 1.67%, 한국은행 1.9%, 기획재정부 1.8%. 보통 이제 기획재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에 거의 한 80% 정도가 실제로는 찍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8%도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경제전문가 85%는 2025년 경제 성장률이 2%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매우 어렵다. 이 경기가 침체되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이제 수요에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집을 사야겠다. 근데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면 다음에 사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위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위기. 이게 가장 큰 원인은 그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 어쨌거나 건설사들은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건설 경기는 예를 들어 시행사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PF 대출, 그러니까 내 돈 없이 거의 90% 이상을 대출로 활용을 해서 짓게 되거든요. 근데 대출이 한 90% 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들이 이제 시행을 안 하고 억지 시행을 해가지고 지어놨는데 또 분양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위기에 몰려 있고 고금리가 지속되고 그에 반해서 이제 인건비 올라, 자재비 올라, 뭐 여러 가지 공사비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우리 한 2년 전보다 한 30% 올린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지금 우리 정비 사업에 굉장히 밀접한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지방 부동산이 엄청 침체가 된 상황이고 PF 조건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옛날에는 내 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대출을 다 됐는데 이제는 한 40~50%는 있어야 나머지는 대출이 됩니다. PF 조건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레고랜드 사태 아시죠? 이게 최초로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최초로 시작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위기들 계속 이제 막 버티고 있다가 이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간중간에 안 넣었습니다만 별하별 그 건설사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뭐 신일건설, 뭐 또 어디야? 금호건설도 지금 되게 안 좋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태양건설이 이제 또 법정관리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롯데건설도 유동성 위기가 와가지고 지금 뭐 어디지? 어디야? 시그니엘 이제 담보 잡고 뭐 이렇게 얘기한 그 얘기 들으셨죠? 제가 정확히 담보를 잡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서초동에 롯데칠성 부지도 매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건설사들 굉장히 힘들다. 줄도산 사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동아 건설이 법정관리 들어갔습니다. 파밀리에 아시죠? 신동아 건설들이 이제 그 주요 정비 사업장들을 보면 좋은 입지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건설을 했던 거죠. 굉장히 이제 저력 있는 건설사인데
심지어는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있는데 이게 이자로 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얘네뿐만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경남 2위, 경남권에 2위 하는 이제 건설사 대저건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의 어떤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은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뭐 탑 건설사들은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수주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뭐 조직 개편을 하고 있대요. 구조조정 계속 하고 있고,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뭐 포스코 다니는 분 계시고 현대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계속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돈도 많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구조조정하고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 예. 얘네가 결론적으로 이제 큰 2025년도에 어떤 리스크가 되겠죠. 근데 또 반대로 건설사들이 이렇게 망하잖아요. 그러면 공급 부족으로 옵니다. 건설을 안 하게 되니까 공급이 없어지는 거죠. 공급 부족이면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또 되겠죠. 예. 맞춰서 공급 부족, 공급 절벽.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서울을 기준으로 적정 수요가 몇 채인지 아시나요? 여기 보시면 5만, 뭐 5.6만 뭐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어떤 데도 마찬가지인데 인구수의 0.5%로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지금 서울 시민이 한 950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0.5%면은 뭐 한 4만 뭐 한 8천 가구 정도.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4만 8천 가구가 매년 필요한 거예요. 예. 그게 적정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라인이, 빨간색 라인이 적정 수요예요. 근데 입주량 25년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26년부터 아주 없습니다. 물론 이게 다 집계된 건 아니지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수도권 주택 착공 준공, 우리 인허가 착공 준공 데이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인허가 같은 경우, 인허가 데이터는 5년 후의 수요를 예측하면 됩니다.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착공 같은 경우에는 3년 후의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인허가를 다 받았다고 해서 5년 뒤에 그게 다 입주 물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착공도 마찬가지예요. 착공 물량이 이 정도 있다? 그러면 3년 후에 다 이게 입주 물량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보시면 지금 24년 착공 물량, 요 희미한 게 착공이고 진한 게 준공이에요. 착공 준공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만큼 25, 26, 27년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이제 지금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지방 따로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상 물량이 지금 급감합니다. 24년, 25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해요. 26년 더 심하고 27년, 2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면은 당연히 집값 상승의 어떤 요인이 되겠죠. 이게 202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급 절벽이. 건설사 위기, 공급 절벽 심화 일으키고 인허가를 받더라도 착공이 지연됩니다. 착공 후에도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사가 또 지연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를 받더라도 5년 뒤에 전부 다 이제 입주 물량이 되는 게 아니고, 착공을 하더라도 3년 뒤에 전부 다 입주 물량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런 상태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언제 풀리느냐? 부동산이 대세 상승을 일으켰을 때, 그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이분 누군지 아세요? 파월, 제롬 파월. 네. 연방준비은행 의장이죠. 트럼프가 임명을 했습니다. 얘네 최근에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금리 인하나 마나 뭐 이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금리 인하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4회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2회로 인하할 거다, 이런 예상이 대세죠. 그리고 얘네들이 인하를 하면 한국 금리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가산금리입니다. 가산금리를 높게 쓰느냐 낮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준금리, 이제 가산금리를 붙여서 우리한테 이제 받는 금리가 되니까, 이거는 정책으로 가산금리를 높였다 내렸다 하는데, 지금 가산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긴 했어요. 예, 했는데 아마도
이제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다 보면 또 가상금리 조절을 통해서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은 가상금리가 내려와서 주담대가 지금 떨어지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동금리 떨어진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준금리 3% 동결됐죠. 예. 이게 기준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이제 가상금리로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내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미국이 한참 1.5%나 낮은 상태고, 미국보다는 높아야 정상인데, 이제 연속적으로 인하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올해 7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2단계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우리 연소득 기준으로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7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스트레스 DSR 2에 2단계가 적용이 되니까 이게 한 6억 5천으로 줄었고요. 이게 3단계가 시행이 되면 한 6억 초반으로 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출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던 것들이 이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으로써 대출을 활용이, 이제 레버리지 활용이 좀 제한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7월 이전에 잔금을 치는 게 좋겠죠. 만약 매수 의사가 있으시면. 그리고 전세가 상승. 이거는 이제 전국의 전세 그 가격 지수입니다. 2023년 6월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많이 올라서 조금 주춤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얼죽신, 신축 대단지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디퍼라든지 올림픽파크 포리온이라든지 전세가가 내려가질 않아요. 입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안 꺾이죠. 오히려 올라갔죠. 얘네도 처음에 좀 내려갔다가 다시 원상복구해서 전세가가 계속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전세 물건이 거의 없어요. 과거와는 다르게 신축 입주장에서 전세 시세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오히려 얘네들이 이제 전세가 탄탄한데 그 주변에 있는 시세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보다 더 심각한 건 월세예요. 이제 전세 사기 이슈네 뭐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월세가 지금 많이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됐고, 그리고 공시가 기준으로 전세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 이상 되는 것들은 다 월세로 받더라고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냥 뭐 전세 2억이면 됐는데 이제는 전세 2억에 월세 뭐 10, 20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높고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월세가 상승하면 당연히 전세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전세가 상승하면 당연히 매매가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 이 전세가 상승, 월세 상승은 계속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권 이슈. 뭐 저는 이제 정치, 우리 막 여러 가지 단톡방들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정치 얘기하면 맨날 싸우잖아요. 저는 이제 정치 뭐 관심은 있지만 어디를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대책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정책에 따른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 탄핵이 되면서 정권 교체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되든 간에 다주택자 규제는 명확하게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뭐 규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처럼 대출 규제 다 해놓고 지역 규제까지 시작을 한다. 그럼 저는 그때 대세 상승장에 임박해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방 시장을 좀 주려는 인센티브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어떤 취득세면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게 기본 바탕이 되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서울이 올라가는 지역들을 지역별로 규제를 하고 대출 규제까지 되면, 그럼 그때는 이제 문재인 시즌2가 된다. 대세 상승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온기가 퍼져나가서 지방까지 퍼져나가는 거. 만약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슈가 보인다면, 그때는 뭐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포지션을 가셔야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핫한 키워드를 쭉 살펴봤는데, 파란색은 악재고 빨간색은 호재입니다. 뭐 악재로 봤을 때 경기 침체, 건설사 위기, 정권 이슈 이런 것들이 있고, 호재로는 이제 뭐 공급 절벽, 금리 인하, 전세가 상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부동산 시장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사 위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절벽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뭐 악재만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전문가들이 본 2025년 부동산 시장이에요. 뭐 여기 보시면은 아시는 분들 좀 있으시나요? 저는 대부분 아시는 분들인데, 뭐 실제로 안다기보다 알고 있는 분인데
대부분 이제 그 25년은 상저하고를 예상들을 하시고, 그리고 한 10분 중 7분 정도는 상승을 예상하고 3분 정도는 보합을 예상합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그 전망을 하셨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반기에는 올라갈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떨어질 거 내지는 보합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이제 함영진, 김효선, 이재국. 저는 김효선, 이재국 이분은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알고 있는데 보통 양극화, 그리고 정치 불안 해소, 공급 부족,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가 돼서 상승을 전망하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는 이제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그 전략이라고 할게요. 어떤 스탠스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지역별, 상품별 차별화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냥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 하락장 딱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고 이런 거를 딱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호재가 있는 곳, 그리고 뭐 양극화의 수혜가 되는 곳들은 이런 곳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상품도 신축을 할 건지 구축을 살 건지 뭐 정비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상가를 살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이 될 주요 입지에 정비 사업지를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신축들은 단기간에 조정이 올 것이다.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분당이라든지 개포, 반포 이런 데는 신축은 일정 부분 이제 조정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됐다고 해서 떨 게 아니라 어차피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간으로 보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주요 입지의 정비 사업 물건이 가장 좋고, 그리고 어차피 한 해 한 해 전망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부동산은 어쨌거나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뭐 좋은 상품으로 꾸준히 오랫동안만 들고 가시면 백전백패 필승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앞반, 여의, 한성장, 압구정, 반포, 여의도, 이촌, 한남, 성수, 잠실 위주의 정비 사업 위주로 보시면은 괜찮고, 특히나 올해 이제 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대권을 도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큰 거 하나 던져주고 갔어요. 토지거래 허가 해제 가능성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이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방에 있는 부자분들이 매수가 가능합니다. 갭 투자도 되고, 특히 뭐 예를 들면 다 주요 입지에 있잖아요. 그럼 신축 같은 거는 전세가도 높고 하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이 생각보다 이제 크진 않거든요. 그런 게 이제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된다면 제일 좋게 보는 게 성수, 그리고 목동, 그리고 대치동 이렇게 봐요. 목동하고 대치동을 좋게 보는 거는 거긴 그래도 이제 학군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구축에 임해도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성수,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보다는 목동이나 대치동이 굉장히 유효하다. 그리고 지역 규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역 규제랑 대출 규제가 같이 규제를 시작하게 되면 대세 상승의 전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매수하는 포지션으로 보셔도 매우 좋다.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에 2024년을 전망한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맞추신 분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망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부동산 시장, 이분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어디 경제계에서 다 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똑똑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5만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전망대로 되는 건 거의 없더라. 전망보다는 대응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은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접근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한 해 한 해 전망하는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장을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